안녕하십니까. 국무 1차장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그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걸리던 거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입한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입한장에서 유통검사 단계가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유통 전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즉 일일 브리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해서 가짜 뉴스나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나가고 인터넷 포털과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검색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불안 심리로 인한 단기적 소비 충격에 대비해 적체 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당정은 논의한 내용은 구체화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신속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상근 해수부 차관께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6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붕장어 4건, 뱀장어 4건, 고등어 3건, 방어 3건, 가리비 2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1건 중 4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전부 적합이었습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박 평행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행수에 대해서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의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 전문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오염수의 국내 유입 시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해역에 언제 얼마만큼의 농도로 삼중수소가 유입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했던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년에서 5년 이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고 10년 후 우리 바다의 평상시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인 톤당 0.001 베크렐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도된 전문가 인터뷰 중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에서 해당 시뮬레이션은 수면에서 200m 표층의 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수심 200에서 500m 물은 대만 해협을 통해 제주 근해를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데 5에서 7개월 걸린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모델은 표층에서 수심 5,000m까지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며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심 200에서 500m의 중청수
거동을 포함하여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중청수 유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의 브리핑이 끝난 후에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해양방사능 수산물 안전 Q&A 코너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1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정보와 개별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내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용을 거쳐서 해양방사능 수산물 안전 Q&A 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코너는 해양수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시면 관련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천일염 풍기 및 소금 가격 인상은 4에서 그러니까 4월달과 5월달에 기상 여건이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6월, 7월 달에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천일염은 이번 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공급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생산량, 즉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월 생산량은 신안군 현지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산량이 2만 톤 이상이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6월 전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4만 톤은 무난하고 5만 톤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생산된 해소금 10만 톤도 7월 달부터 출하될 계획이라고 신안군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도 지난주에 지금 굳이 높은 가격으로 천일염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천일염 판매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후에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양기 서울대 해양연구소장께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양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는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시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염수 유입 시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로 상반된 그런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측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도입니다. 네, 저기 노란색 부분으로 색칠해진 부분이 후쿠시마고요.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구로시오라는 아주 빠른 해류가 북상을 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 연안까지 흘러가면서 점차 유속이 약해지기는 하지만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속이 약해지기는 하지만은 미국 동쪽 연안에서는 다시 남쪽으로 흘러서 적도 부근에서는 서쪽으로 흐르는 시계 방향의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규모의 해수 순환에 따라서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에 약 1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짧게는 7개월, 그리고 또는 2, 3년, 이런 식의 서로 다른 시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영향의 정의를 정하는 농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결과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류뿐만 아니라 난류 확산에 의해서도 동시에 퍼져나갑니다. 해류에 의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이 바닷물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난류 확산에 의해서는 모든 방향으로 오염물질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농도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체 바다에 거의 균일하게 오염물질의 농도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해양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가 처음으로 널리 알려진 게 독일 연구팀의 결과인데요. 독일 연구팀의 결과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은 해류를 따라 동쪽으로 대부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즉 후쿠시마 앞바다의 농도 기준을 1로 했을 때 약 1조분의 1에 해당되는 낮은 농도의 값이 우리나라 제주도 연안에 7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값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확산에 의해서 완전히 희석된 후에 농도의 값과 유사한 값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기준의 농도를 가지고 영향 범위를 정하느냐에다가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저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세슘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농도에 있어서 현재 바다에서 관측되어 보고되는 기준인 0.01 베크렐, 세제곱미터당 0.01 베크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동영상이 그 결과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개월 간격의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해류를 따라서 미국 연안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8, 9년이 지나서 다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년 간격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류 후 1년, 2년, 3년 후의 모습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는 0.01 베크렐 이상을 표시를 했는데 1 베크렐 이상의 값들도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10 베크렐까지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농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 6년의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7, 8, 9년의 모습입니다. 9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서쪽 해역 가까운 데까지 지나갔고, 저희는 이제 당시에 자료가 9년까지밖에 없어서 이 정도까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10년, 11년 지나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변 가까이도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 연구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표층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상에, 오염수가 이동하는 경로상에서 일부 물은 무거워져서 해양 내부로 침강을 하게 됩니다. 이 침강하는 물에
이동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조사도 많이를 했는데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 학술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물이 만들어져서 침강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열대 모두수라고 해서 약 200 내지 300m층까지 침강을 하는데요. 이 물은 상대적으로 서쪽 해역에서 침강을 해서 만들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1년부터 9년이 지나면은 대만 부근까지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앙 모두수라는 물은 상대적으로 좀 더 깊어서 300 내지 500m까지 침강을 해서 좀 더 넓은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역시 표층수보다는 좀 더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층 해류보다는 유속은 짧기 때문에 이 경우도 9년 정도 지나면은 대만 가까이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저희 이런 앞표층을 통한 확산 결과와 독일 연구 결과 7개월 후에 제주도 주변에 도달한다는 결과를 혼용해서 해석한 결과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많이 있을수록 좋고 그러면은 예측 정확도와 향상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소중한 자료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정말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정보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 오염수 관련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서 좀 원자력 방사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브리핑을 통해 궁금해하시는 알프스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간 실제로 운영 중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기술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프스로 오염수가 들어오면 그 고형 물질 등을 거르는 전처리 설비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고형물은 빠져나왔으니까 이 방사성 핵종 중에 물에 녹아 있는 그런 방사성 핵종을 거르는 흑찹탑이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설비와 흑찹탑에서 나오는 배기물을 모아두는 별도의 탱크, 폐기물 탱크가 있다라고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알프스 전체 설비는 3개 계열, 즉 동일한 게 3세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2013년부터 알프스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 설치된 알프스를 기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드렸던 전처리 설비를 소폭 변경해서 2014년부터 추가로 운영한 설비를 증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설 알프스에서 발생을 했고요. 13년 6월 전처리 설비에 있는 탱크에서 부식이 있었고 이듬해 6월에도 흑찹탑을 점검하는 배관 부위에서 부식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정화 성능하고는 무관한 그런 장치이긴 하지만 구조물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식 방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기간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처리 설비에서 그 침전물을 제거하는 크로스 플로우 필터라는 부품에서 발생한 누설 건이 되겠습니다. 이 필터는 화공 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요. 사실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14년 3월 이 필터의 누설을 막는 테프론 재질의 패킹이 방사선에 좀 열화돼서 찢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강화된 고무 재질로 변경을 하고요. 같은 해 9월에 이 부분에 대한 운전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작동 압력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18년 9월에는 필터의 배수 배관에 틈이 발생을 하면서 누설이 생겼는데요. 이때 이런 틈이 안 생기도록, 또 부식 문제이긴 했는데 이때 배관 재질을 변경해서 새롭게 교체를 하였고 20년 11월에는 필터를 지나온 오염수의 색깔이 본래는 이렇게 투명해야 되는데 이제 하얀색 색깔을 유지하고 있어서, 즉 침전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이 되어서 필터 내의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앞에 3건은 기설 알프스고요. 뒤에 한 건은 증설 알프스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전처리 설비에서 발생을 한 것이지만 이 정화 성능에 어쨌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폐기물 모아두는 탱크인데요. 이 탱크 상단에 이제 압력 조절을 위한 좀 관이 있고 이게 필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1년 8월에 이 필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폐기물 탱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정화 성능에는 상관이 없지만 작업차 피폭 등이 우려가 될 수 있어서 필터 손상을 감시하는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요. 유사한 필터를 전수조사해서 교환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최근인 22년 7월 증설 알프스에서 있었던 스트론튬 농도 상승 기록입니다. 이 배출 기준의 3배 이상이었는데요. 그 알프스를 지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트론튬이 배출 기준 이상이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흑찹탑 내에 그 이온 교환 수지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흡착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 흡착제의 특성을 이제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이온 교환 수지는 산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pH라는 값에 따라 방사선 물질을 잡는 능력이 달라지는데요. 이 알프스의 스트론튬 흡착제는 염기성에서 운영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당시 흑찹탑의 정기 점검을 하는 중에 pH 환경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흡착제에 붙어있던 스트론튬이 오히려 이제 오염수 쪽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당 오염수는 알프스 통과 후에 방류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탱크로 이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상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런 흡착탑 점검 절차와 방사능 농도 확인하는 작업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쿄전력이 총 8건에 대해 이 사건 사고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후에 이 알프스의 운영 절차가 좀 안정화되어서 이 오염수를 정화하는 성능은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일반 탱크가 있고 알프스가 있고 이제 방류용 소위 K4 탱크가 있는데 이 현재까지 있었던 고장 건은 요 일반 탱크하고 알프스 사이에서 발생한 내용으로서 그 문제가 되었던 오염수나 이런 것들이 해양 환경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방류 탱크, K4 탱크 이후에도 긴급 차단 밸브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는 것도 확인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신뢰 확보 요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꾸준한 검증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이므로 질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박상욱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출의 양도 양이지만 기간도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현재 방출 계획에서 30년이라는 기간이 산정된 근거와 그에 대한 우리 측의 검증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방출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해역이 아닌 북서태평양 어장이나 기타 태평양에서 우리가 주로 조업하는 어종이나 또 수입하는 어종이 무엇인지, 이들 어종의 국내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번 방출로 인한 해당 어종의 방사선 영향 평가나 또 국내 소비량을 감안한 1인당 영향 등의 위해성 평가는 진행이 됐는지, 진행이 됐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출기간 부분은 원안위에서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원안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그 30년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실시 계획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뭐 페로 계획이랑 그런 거 같이 연관해서 일본이 뭐 제시한 일정이고, 그 시찰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했지만, 그때 뭐 방사능 영향 평가라든지 해양 모니터링 그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또 우리 실무자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우리 국내 생산 이외에 북서태평양 어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주로 북서태평양 중에서 많이 저희들 국내에 반입되는 부분이 명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오츠크해 쪽에 러시아 쪽의 명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합작을 했어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수입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하게 식약처에서 수입할 때마다 몇 건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합작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우리가 국내에서 코타를 배당받아서 가져오는 그런 국내 원양 산업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국내 소비량 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료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까이 있는 자리에 그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북서태평양에서 잡히는 많은 그 주요 어종은 꽁치를 좀 들 수 있고요. 꽁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원양산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양산에 대해서 약 500건 정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방류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지금 모니터링을 여쭌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방출 시의 그 영향에 대해서 여쭌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조사하신 바가 없다는 뜻인지 다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30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면은 일본에서 내세운 30년 계획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근거로 된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 계획대로 될 것 같다라고 확인까지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킨스 검사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니터링 그 말씀 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결국은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그 해역 바닷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일단 제일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원안위 하고 저희가 일단 92개 정점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7월 이후부터는 확대해서 200개 정점을 더 찍어서 모니터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서태평양 모니터링까지 언급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게 돌아서 4, 5년 후에 우리 해역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이미 시뮬레이션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주변 해역 그리고 우리 해역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왼쪽에 두 분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방출을 해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에 걸쳐서 올 여름부터 방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일본 측 계획인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견지를 해왔고 그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라든지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이것을 지금 IAEA도 검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다 공이 그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지금 원양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환경 영향 평가 측면 비슷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계속 그 부처별로 또는 부서별로 체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대책 같은 걸 수립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기자님이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핵폐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만은 핵폐수라는 말은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어 선택은 우리 국민분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소비 위축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용어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책임 방기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조로 해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차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후 기자님 질문하십시오. 네, 저 아시아경제구체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천일염 오염 관련해서 기상여건 이슈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천일염이 오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이 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하게 천일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과학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 15일, 16일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신다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일염 부분에 대해서 유통 단계 되기 전에 생산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 있는 양을 늘리겠다. 우선
지금 한 150개소 부분에 대해서 천리염 주요 생산지입니다.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그 부분도 점점 더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검사 횟수라든지 양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 5월 달에는 좀 기상 여건 때문에 많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백년에 비해서 한 11%, 4월 달에 11% 그리고 5월 달에 한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6월 달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군 그 농협에서도 이야기가 금년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한 2만 톤 정도를 추가로 이제 시장에다 방출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금년도 햇소금에 대해서 10만 톤 가량을 새롭게 이렇게 시장에다가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7월부터 새로운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매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은 또 지난 금요일 날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주의보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터넷을 중심으로 좀 이런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일부 이제 유통하는 쪽에서는 과도하게 어떤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려서 그런 부분은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허 교수께서 지금 요건 이제 방사능 검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소금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거냐 우리 해역에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그건 허 교수께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브리핑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저도 사실 소금 식자료 전문가는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소금의 가장 큰 성분은 그 원소 기호로 NaCl 이렇게 소듐하고 염소 두 가지일 텐데요. 그간 브리핑에서 보셨던 IAEA 혹은 도쿄전력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방사선 핵종 목록을 보시면은 그 안에는 NA하고 CL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그 교점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밖으로 나오는 건 삼중수소가 가장 좀 현안이 되고 있을 텐데 쭉 설명 들으셨겠지만 삼중수소 자체의 양도 일단은 음용수 기준 이하로 방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또한 희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삼중수소 자체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드시는 소금에는 삼중수소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잘 몰라서 원소 기호가 겹치지 않으면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금 안에 방사선 핵종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